영상에서는 앞머리를 내리고 찍는 게 별로 너무 이상하게 나와서 그냥 이렇게 찍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몇 달 만인지도 모르겠을 정도로 오랜만에 제가 그동안 읽은 책들 중에서 몇 가지를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가져온 책들은 이렇게 있어요. 몇 권이죠? 6권인데 오늘도 책 리뷰를 하려면 제가 독후감을 또 써야 되니까 이렇게 다 노트에다가 독후감을 써왔는데, 먼저 첫 번째 책은 생각의 탄생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부부였던 것 같아요. 로버트 루트 번스타인이라는 분과 미셸 루트 번스타인이라는 분, 두 분이 쓴 건데, 아내분은 역사학자시고 남편분은 미시건 주립대학 생리학과 교수라고 하세요.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앞에 부분은 접혀져 있고 뒷부분은 안 접혀져 있잖아요. 그 이유가 제가 끝까지 다 못 읽기도 했고 안 읽으려고 하기도 했었는데, 최근에 제가 봤던 영화 때문에 다시 읽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지금 다시 읽으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 언제 읽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읽었을 때는 계속 약간 미술에 관한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에 크게 흥미를 못 느끼기도 하고, 제가 이걸 하울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던 책이에요. 그때 이거 빨리 읽어보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책을 읽었던 이유가 이제 생각의 탄생이니까 이런 좀 특별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그 생각으로 이뤄낸 결과가 뭔지 그런 게 궁금해서, 나도 과연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지 그런 게 궁금해서 읽어본 거였는데, 제가 읽기에 너무 어려워가지고 좀 기본 지식을 좀 쌓고 나서 봐야 될 것 같은 그런 책이에요. 앞부분에서 제가 읽고 좋았던 부분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여기에 그 뛰어난 생각을 가지고 대단한 일을 했던 분들이 한 말이 적혀 있는데, 소설가들은 말할 수 없는 것을 말로써 다룬다. 말은 내적인 느낌을 문자로 나타내는 기호일 뿐 그 느낌의 본질은 아니다. 라고 소설가 어슐라 르귄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리고 32페이지에서는 제가 정말 마음에 들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요즘엔 이렇게 하려고 많이 노력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TV나 뭐 여러 프로그램에서도 이런 걸 많이 주제거리로 얘기를 하는데, 느낌도 필히 커리큘럼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학생들은 몸으로 느껴지는 것에 대해 어떻게 주목하고 그 느낌을 발전시키며 사용해야 하는지 반드시 배워야 한다.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외국에서 살다 오신 분들이나 뭐 외국의 학생들을 보면은 자신감이 넘치고 자기의 의견을 어필하는 걸 되게 서슴없이 하시잖아요. 저는 그런 게 되게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그런 문화권을 가진 사람한테는 그냥 평상시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게 대단한 게 아니어도, 우리 같은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을 때 선생님이 지목을 한 사람이 발표를 하지, 뭐 제가 발표할게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솔직히 초등학교 이후에는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무래도 뭔가 좀 억압되어 있는 것도 있다 보니까 내 의견을 선뜻 말하거나 내가 틀렸을 때의 결과를 너무 걱정하는 게 우리나라 학생들한테 좀 큰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제가 뭐에 대해서 말을 했을 때 그 정보가 틀린 거라면 저는 얼굴이 되게 많이 빨개지고 엄청 당황하고 심장이 빨리 뛰거든요. 근데 그게 틀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냐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박사가 아니니까, 척척 박사님이 아니니까 틀릴 수도 있는 건데, 그걸 부끄럽게 생각한다는 게 저는 얼마 전부터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왜냐면 모르는 게 당연한 거니까. 나는 나에 대해서 모르는데 당연히 내가 아닌 다른 거에 대해서는 더 잘 모르겠죠? 이런 책을 읽었을 때 그런 걸 느끼면서, 진짜 우리나라 교육이 발전되고 있긴 하지만 제가 교육을 받았을 때만 해도 너무 후진국스러운 교육이었구나 라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되게 억압시키는 그런 느낌? 이 책에 대해서는 제가 뭐 크게 말씀드릴 게 없어요. 왜냐면 제가 요만큼밖에 못 읽었기 때문에. 그래서 맨 앞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책은 제가 혹시라도 나중에 만약 이걸 끝까지 읽게 된다면 일상 채널 영상에서 언급을 할게요. 다음 책은 롤리타예요. 이 책은 딱 보시면 접은 부분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리고 이 책은 제가 한 반 조금 넘게 읽었던 것 같은데, 예전에 인스타그램에도 이 책에 대해서 포스팅을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마 사진이 없을 거예요. 근데 저는 롤리타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작품성으로 엄청 인정받는 작품이잖아요. 표현력도 그렇고 그냥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읽어봤어요. 사실 롤리타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부터 이 책은 유명한 책이라고만 알고 있었고, 그리고 롤리타가 정말 어렸을 때는 이 롤리타의 뜻에 대해서 아예 무지했거든요. 근데 좀 크고 나서 이제 이런 단어들의 뜻을 알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알다 보니까 저는 이 책을 정상적인 책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 책을 인생책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아요. 우리나라 분들도 많이 계시고 외국 분들도 정말 많이 계시는데 처음에는 그냥 읽다가 점점 갈수록 막 약간 화나는? 그러니까 이게 책을 읽으면서 드는 감정이 막 그게 소설에 대한 그런 내용에서 화나는 게 아니라 그냥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막 찾아보기도 하고 리뷰도 많이 보고 막 지인한테도 물어보고 했었는데 제가 이 책이 다룬 주제에 민감해서 그런 건지 몰라도 아직 거기까지 그 정도의 그런 인물까지는 못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이게 어떻게 작품성이 될 수 있는지 그냥 문체가 아름답긴 해요. 그 표현력이라던가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한 게 정말 아름답긴 한데 저는 그 주체가 꼭 그냥 어린아이였어야 했는지 그게 좀 의문이었고 주인공 남자에게 사랑받고 있는 그런 주체가 성인의 여자였다면 좀 더 성숙한 그런 여자였다면 오히려 문체가 더 아름답고 더 절절한 사랑으로 느껴졌을 텐데 이거는 저는 딱히 이걸 읽으면서 와 정말 이 책은 대박이야 이러면서 읽은 게 없고 이걸 또 그리고 영어로 읽는 거랑 또 다르대요. 그래서 저는 근데 아직 그 정도의 능력까지는 안 되니까 영어로 읽어볼 마음도 없지만 그 정도의 능력이 안 되니까 롤리타라는 책에 대해서 좋은 의견? 좋은 생각을 갖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블라디미르 나보코프라는 작가님이 쓰신 건데 저는 좀 한때 이걸 읽었을 때 당시만 해도 엄청 멘붕이 심했어요. 아 내가 너무 못 받아들이나? 내가 너무 작품에 대한 그런 게 없나? 약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읽어본 책 중에서 최악의 책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 책으로 넘어갈게요. 이 책은 무라카미 하루키의 먼 북소리라는 책이에요. 이거는 제가 TV 프로그램 중에 얼마 전이 아니구나. 몇 달 전에 알게 된 게 그 비밀 독서단이라는 프로그램을 알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서 여행을 떠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여행을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추천하는 여행 책으로 이 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작가가 무라카미 하루키이기 때문에 너무 읽어보고 싶어서 바로 알라딘에 가서 구매를 했는데 저는 무라카미 하루키 작품은 소설밖에 안 읽어봤어요. 뭐 1Q84라던가 책체가 없는 다자키 스크루와 그가 순례를 떠난 해, 뭐 이거랑 해변의 카프카, 상실의 시대 이렇게 읽어봤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여행 에세이라서 처음 접해보는 거기도 하고 무라카미 하루키가 직접 겪은 일상을 쓴 거잖아요. 허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만을 바탕으로 쓴 이야기이기 때문에 일상을 어떻게 보내는지, 여행 가서는 어떻게 지내는지, 그런 여행 기록은 어떻게 하는지가 너무 보고 싶어서 제가 구매를 한 책이에요. 이 책은 무라카미 하루키가 아내와 같이 유럽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쓴 일기 같은 그런 기록이에요. 중간중간에는 소설 같은 그런 짧은 글들도 들어있거든요. 유럽에서 살다가 중간중간에 일본을 들어가게 될 일이 있어서 일본에 들어갔던 생활에 대한 일기들도 같이 써 있어요. 그래서 뭔가 내가 평상시에 겪고 있는 일상이랑 여행을 떠나고 싶을 때의 그 마음이나 여행을 떠났을 때 느껴지는 그런 일상의 소중함이라던가 그런 게 더 와닿았던 것 같고 이 책에는 그렇게 막 특별한 흡입력이 있다거나 내용이 정말 흥미진진하다거나 스토리가 짱짱한 게 아니라 소설이 아니라 일상을 거의 기록을 하신 거기 때문에 뭐 여행 기록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작가다 보니까 여행을 갔을 때도 작품에 대한 활동을 많이 하셨던 분이라 이곳에서 책을 쓰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곳에 가서 책만 쓰는 거에 몰두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는 유럽의 여행기처럼 막 어디가 좋았다고 루브르 박물관 너무 가고 싶었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작가의 삶도 같이 쓰여져 있는 그런 책이에요. 일장은 다 똑같잖아요. 쳇바퀴라고 하는 말 있듯이 단조로운데 특별한 얘기도 많고 소소한데 대단한 그런 사람이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책이었고 이게 사람 사는 건 다 똑같지 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말을 안 좋아하긴 하지만 즐겨 쓰기도 하고 아니라고 부정을 하고 싶기도 한 말이긴 하지만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또 느꼈던 게 정말 대단한 책을 쓴 작가고 그렇게 많은 멋진 작품들을 내놨지만 진짜 사람이 사는 건 다 똑같구나 하는 그런 걸 느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약간 원동력이 생기는 것 같았어요. 뭔가 이런 일상 속에서도 나도 뭔가를 만들어내고 싶다, 뭔가 해내고 싶다 그런 게 있어서 저도 일상을 기록하는데 더 많이 몰두를 했던 것 같고 원래도 기록을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집착 같은? 그래서 사진도 되게 많이 찍고 글도 되게 많이 썼고 일기도 많이 쓰고 블로그라던가 인스타그램, SNS를 정말 많이 했는데 이 책을 읽고 나서는 진짜 같은 기록 있잖아요. 뭔가 알짜배기 기록. 그러니까 막 일회성으로 막 찍는 그런 사진보다 그냥 진짜 마음 담기고 그 순간에서 내가 어땠었는지 그런 거를 기록하는 그런 거에 조금 더 마음이 많이 가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무라카미 하루키의 책을 정말 좋아하는 게
저는 딱 한 단어로 표현하는 것보다 되게 구구절절 말을 많이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야지 제가 좀 상상하기도 좋고 떠올릴 수 있게 그렇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저는 무라카미 하루키 책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긴장감이 없긴 한데 정말 문체가 더 좋다고 느꼈던 게 그런 세세한 감정들을 그때 당시에 느꼈던 그런 뭐 풍경이라던가 그런 걸 제가 다 흡수하는 느낌? 그래서 저는 무라카미 하루키가 글을 쓰는 방식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행 에세이, 뭐 일상 기록이라서 더 무라카미 하루키의 그런 스타일하고 그런 감성이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 같아서 저는 이 책을 너무 감명 깊게 읽었고, 그러면 여기서도 마음에 들었던 거를 한번 읽어봐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 가지 에피소드도 되게 재밌는 게 많고 추천드리고 싶은 책인데, 이 책은 근데 저는 이거는 제 얘기로 대입을 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맞다고 생각했던 건데, 여성은 화를 내고 싶은 일이 있어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화를 내고 싶어서 화를 내는 것이다. 그리고 화를 내고 싶어 하는데 참지 않고 화를 낼 수 있도록 해주지 않으면 미래에 더 큰 일이 생긴다. 이걸 여성을 그냥 슬기로 바꾸시면 제가 되지 않을까요? 가끔 화낼 때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진짜 화가 난 게 맞나? 화를 내고 싶어서 화가 난 걸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좀 살짝 피식했던 부분이고, 무라카미 하루키의 그런 막 약간 극적이고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야한 것도 되게 많이 들어있고 그런 소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게 너무 싱겁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무라카미 하루키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추천을 드리는 책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책은 이 책이에요. 소리내어 읽는 즐거움이라는 책이고 정여울 작가님이 지으신 건데, 이 책은 제가 여기 출판사가 홍익 출판사거든요. 근데 여기서 메일을 보내주셔서 제가 감사하게도 책을 보내주셔서 읽어본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은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다 접혀 있어요. 깊이 접혀져 있을수록 깊은 공감을 했다는 거겠죠? 더 편하게 깊이 접어놓은 거니까. 이거는 다른 책들에 비해서 리뷰가 엄청 길어요. 제가 독후감을 쓴 게 엄청 긴데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이 책에 대해서도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책 리뷰를 할 때 제가 마음에 드는 구절들을 읽어드렸잖아요. 근데 저는 다른 리뷰 영상을 볼 때 책에서 마음에 드는 구절을 읽어주는 리뷰가 조금 더 좋거든요. 왜냐면 그냥 책에 대한 리뷰만 하다 보면은 그 스토리가 정말 흥미진진한 경우에는 나도 읽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내가 정말 마음에 들었던 구절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 그 구절에서 나도 만약에 같은 걸 느끼면 더 읽어보고 싶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을 많이 읽어드렸었는데, 이 책은 아예 제목부터가 소리내어 읽는 즐거움이라서 밖에서는 사실 소리내어서 못 읽어요. 민폐일 것 같아서 못 읽는데 집에서는 제가 크게 말하면서 읽었었거든요. 일단 제가 책을 보내주신다고 했을 때 저는 선물 중에서 정말 좋아하는 게 책 선물. 나한테 뭔가 남는 선물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책 선물을 저는 너무 좋아하는데 이걸 당연히 정말 감사히 받고 무슨 책일까 하고 이렇게 딱 열어봤는데, 작은 글씨로 보라색 글씨에는 이제 한국 문학에서 조금씩 따와서 여기다 글을 옮겨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조금 큰 글씨의 검정 글씨로 이제 정여울 작가님의 느낀 점이랑 거의 감상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써놓으셨는데, 저는 이거를 보면서 너무 좋았던 게 이 책에 수록된 그런 좀 참고가 된 많은 그런 책들이 다 한국 문학인 거예요. 근데 사실 몰랐어요. 한 중간 정도 읽었을 때부터 내가 왠지 모르게 이 정서랑 너무 잘 맞고 너무 이 책이 흡입이 잘 되고 너무 잘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다른 문화권의 소설이라던가 다른 문화권의 책을 읽었을 때는 항상 조금이라도 약간 이물감이 느껴지는 게 있어요. 어느 부분에서 공감을 못한다거나 다른 외국인들은 웃는 부분이고 다 즐거웠다고 하는 부분에서는 나만 못 웃는다거나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이 책은 보면서 아무래도 옛날 책들도 있다 보니까 말이 조금 어렵게 기록된 것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해석이 되고 그냥 읽으면서 계속 내 정서랑 맞다 보니까 그게 잘 스르륵 입력이 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정말 좋았던 게 여기에 수록된 글들도 너무 좋은데 정여울 작가님이 쓰신 게 저랑 완전히 공감되는 것도 있었고, 아무래도 저랑 이제 나이대도 다르신 것 같아요. 이 책을 보면은 뭐 나이가 정확하게 몇 살이시라고 쓰여져 있진 않은데 저랑은 그런 살아오신 배경이 다른 것 같아서 정여울 작가님이 살던 때랑 내가 살던 때랑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도의 감성은 살짝 비슷하잖아요. 그 시절에만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다르고 하다는 게 너무 신기했었고, 이 책은 사실 기대를 되게 많이 했어요. 아무래도 책 선물이니까 기대를 되게 많이 했는데
처음에 이 책의 포맷을 봤을 때는 제가 절대 제 돈으로 사지 않을 그럴 포맷이라고 하는 게 맞나? 그런 스타일인 거예요. 뭔가 저는 소설책 되게 좋아하고 에세이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 책은 뭔가 분석하는 느낌이라거나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살짝 했다가 바로 읽어보고 앞에 부분부터 다 접고 솔직히 뒤에 부분까지 이렇게 다 접게 될 줄은 몰랐는데 저는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서는 정말 제 정서적으로 제 정신 상태에 제일 많은 도움을 줬던 책이 이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은 정말 느낀 점도 많고 너무 내용도 좋고 그래서 제가 이 책은 정말 따로 영상을 만들고 싶을 정도로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 책이 소리내어 읽는 즐거움인데 책을 사실 읽어드리는 영상을 찍고 싶었어요. ASMR 영상을 요청을 정말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막 이렇게 이런 ASMR은 아예 엄두도 안 나고 그런 거는 자신도 없고 제가 답답해서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치킨도 막 이렇게 뜯어먹는데 그거 막 살짝 이렇게 뜯어먹으면 제 성질을 못 이겨서 제가 못할 것 같아서 책을 읽어드리는 그런 ASMR까지는 아닌데 그냥 제 목소리로 말을 하는 건데 그냥 그게 조금 다른 영상에 비해서 차분하니까 ASMR로 책을 읽어드리는 걸 찍고 싶었어요. 근데 그게 저작권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겠어서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저작권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일일이 다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이걸 만약에 제가 여쭤보고 괜찮다, 저작권이 걸리지 않는다, 읽어도 된다 하시면 이 책이나 다른 책들이나 제가 좋아했던 책들을 통째로 읽어드릴 수는 없겠지만 제가 좋았던 부분이나 아니면 좋았던 스토리의 그런 몇 장 그런 걸 읽어드리는 영상을 제작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 책이 거기에 딱인 것 같아요. 정말 우리의 정신 상태에 도움을 주는 책입니다. 너무 많이 접어서 뭘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깊게 접은 부분을 일단 읽어드려 보도록 할게요. 이건 좀 슬픈 건데 우선 183페이지에 있는 글이에요. 이제 손 놓고 헤어져야 한다. 여기까지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아름다운 이름들, 사랑 또는 미움으로 꽃밭도 읽었지만 여기서부턴 누구도 함께 갈 수 없는 나라. 위리안칙 아득한 적수의 변방이다. 혼자서 가야 하는, 편지하지 마라. 전화도 사절이다. 나는 여기서 오래전부터 아무도 모르는 마지막 공부에 골몰하고 있다. 잊혀지고 작아지고 이윽고 부서져 사라지는 법. 이 세상 마지막 공부에 땀 흘리고 있다. 홍윤숙이라는 분이 지으신 마지막 공부 놀이 9 중에서 라고 쓰여져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정여울 작가님의 느낌을 말씀드리자면 평생 사람들과 함께하고자 몸부림치다가도 우리는 어느 순간이 되면 혼자서만 걸어가야 할 길이 있음을 깨닫게 된다. 반드시 혼자 용맹 정진해야 하는 배움의 길,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성공이나 야망만을 추구하는 청맹관이가 되어버릴지도 모르겠다. 나만의 책상, 나만의 방, 그리고 나만의 공부 시간표가 필요한 순간, 그 순간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고독을 주변 사람들에게 허락받고 싶다. 편지하지 마라. 전화도 사절이다. 이런 말이 매몰차 보이지만 그렇게 전화도 편지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가장 깊은 곳에 자신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이 부분이 저는 너무 와닿았어요. 저는 좀 크고 나서는 항상 이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잠수도 되게 많이 탔고 연락을 먼저 안 하는 성격이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거를 사실 모든 친구들이 다 이해를 해주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읽고서는 그냥 눈치 안 보고 그렇게 살아도 되겠다. 왜냐면 다른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도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첫 줄이 정말 와닿았던 거였어요. 읽어드릴게요. 여상을 졸업하고 높은 빌딩으로 출근했지만 높은 건 내가 아니었다. 높은 건 내가 아니라는 걸 깨닫는데 꽃다운 청춘을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되게 조금 읽어드렸지만 와닿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책은 제가 오늘 소개드려드리는 책들 중에서 가장 추천을 하는 책이기도 하고 홍익출판사 측에서 이 책을 읽어보시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5분께는 책을 보내드릴 수 있다고 하세요. 그래서 이 책에 관심이 생기신 분들은 댓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제가 5분을 뽑아서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받으실 분들을 뽑는 기준은 어떻게 할까요? 제일 좋아하는 책과 그 책에서 가장 좋았던 부분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5분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책은 이 책인데 이거는 논어예요. 논어는 공자의 말씀을 바탕으로 지어진 책이죠. 논어에 대해서는 다들 한 번 이상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여기 책을 딱 펴면 12페이지에 논어라는 책이라고 논어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런 내용이 쓰여져 있어요.
일단 논어란 공자와 그 제자들이 세상 사는 이치나 교육, 문화, 정치 등에 관해 논의한 이야기들을 모은 책이다. 그 안에는 공자의 혼잣말을 기록해 놓은 것도 있고 제자의 물음에 공자가 대답한 것, 그리고 제자들끼리 하던 이야기도 있다. 또한 제자 이외의 당대의 정치가들이나 은자들 또는 마을 사람들과 나눈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책 제목이 논어가 되었다고 한다. 라고 쓰여져 있어요. 논어가 되었다고 한다의 의미는 공자랑 그 제자들을 중심으로 토론한 이야기, 그래서 논어라고 지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바로 뒷장에 보면은 공자가 한 말을 결국 논어로 이렇게 쓰신 분들은 제자들인 거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한 의도는 공자의 사상을 체계화하기보다는 공자의 언행을 그대로 전달하고자 했다고 해요. 공자의 경지는 섣부른 편집이나 참작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었고 그렇다고 위인전을 통해 전달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라고 쓰여져 있어요. 공자가 가르친 것은 바로 인격적으로 완성된 삶의 경지였고 그 경지는 공자의 인생을 통해서만 전달될 수 있는 것이었다. 이를 온전히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공자의 언행을 그대로 전하는 방법뿐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라고 쓰여져 있어요. 이 책도 끝까지 읽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공자가 제자들이랑 아니면 사회적으로 그런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랑 아니면 혼잣말 한 것들을 적은 거라서 다 이렇게 번호가 있어요. 그리고 되게 짧게 있기도 하고 굳이 한꺼번에 읽어야 될 필요성을 못 느꼈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읽어보고 싶었던 게 책을 읽거나 뭐 영화를 보거나 그러면은 보통 이야기의 베이스로 깔리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논어라던가 그런 게 많이 깔리고 해외 문화권의 뭔가를 보다 보면 성경이 베이스가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성경하고 논어라던가 뭐 그냥 엄청 고서 같은 거 그런 거에 관심이 되게 많았었는데 이거를 제가 알라딘 갔을 때 이 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구매를 했어요. 사실 그때는 논어를 사야겠다 하고 알라딘을 간 건 아닌데 이게 바로 있길래 구매를 한 거였고 그래서 읽어봤는데 제가 이 책을 읽는 이유는 약간 저는 이 생각의 탄생? 이 책을 읽은 이유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단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사는지도 너무 궁금하고 그냥 이 사람 아무래도 공자는 세상의 이치를 깨달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어떤 말을 했고 그런 게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읽어봤는데 아무래도 정말 옛날 분이라고 말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옛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또래가 보면은 약간 너무 옛날 사람 같은 그런 보수적인 성향이기도 한데 근데 저는 그래도 도움이 될 만한 글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38페이지에 7번 글이 되게 와닿았었어요. 자유가 효에 대해서 묻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요즘의 효라는 것은 부모를 물질적으로 봉양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개나 말조차도 모두 먹여 살리기는 하는 것이니 공경하지 않는다면 짐승과 무엇으로 구별하겠는가? 라는 게 깜짝 놀랐어요. 옛날에 이런 걸 썼다고? 요즘의 효라는 것은 부모를 물질적으로 봉양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는 게 옛날에도 그럼 부모를 물질적으로 봉양을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도 요즘에 보면은 선물 하나로만 때우거나 뭐 용돈으로 때우거나 아니면 왜냐면 시간이 다 안 되니까 그렇게 대신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다들 바쁘게 살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도 옛날에도 이랬다는 게 너무 깜짝 놀랐어요. 결국 공자가 하는 말 제일 중요한 건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사람이 짐승과 다르다라는 걸 말을 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건 진짜 꼭 필요한 말인 것 같은데 그 다음 페이지에 40페이지에 12번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는 그릇처럼 한 가지 기능에만 한정된 사람이 아니다. 이게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 이건 꼭 필요한 말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전문직이 돈을 되게 많이 벌었잖아요. 한 가지 일을 정말 잘하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는데 요즘은 두루두루 잘해야 돼요. 대기업에 가려면 영어를 잘해야 되고 일단 내가 전공으로 선택한 건 무조건 잘해야 되고 그리고 윗사람한테도 잘해야 되고 사회생활을 잘해야 돼요. 뭐 물론 공자가 그런 한 가지를 말한 건 아니겠지만 요즘은 뭔가 내가 좋아하는 한 가지에만 집중을 하기보다는 다른 걸 많이 요구를 하기도 하고 그런 게 많이 필요한 시대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정말 의외였었는데 46페이지에 3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이 되어서 인하지 못한다면 음악을 한들 무엇하겠는가? 라고 쓰여져 있어요. 여기는 해설도 같이 쓰여져 있어요. 밑에 책에. 근데 보면 이는 사람들 간의 바람직한 인간관계와 그러한 관계를 이루어내는 마음가짐을 의미하는 매우 포괄적인 개념이다. 예의나 음악이 이러한 인을 드러내는 형식이라면 인이란 이런 형식 이면의 원동력이 되는 마음가짐이다.
따라서 진정한 마음가짐이 없다면 예의나 음악 같은 형식은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공자에 의하면 이 이는 바로 인간이 인간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이건 마음에 꼭 새기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이거를 언제 다 읽을지 장담할 수 없고, 근데 이거는 되게 우리가 읽어도 쉽게 이해가 될 정도로 해석이 되어 있어서 좋은 책인 것 같아서 추천을 드려요. 이거는 김형찬 작가님께서 번역을 하신 건가 봐요. 그리고 이 책도 홍익출판사 책이네요. 공부하고 싶다 이런 게 아니더라도 한 번쯤 읽어보고 싶었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려요. 왜냐면 어렵지 않고 엄청 쉽게 잘 이해가 될 만한 그런 풀이로 잘 쓰여져 있어서 쉽게 읽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좀 다 읽지 않은 책들을 많이 리뷰를 한 것 같은데, 지금 이 책은 마지막 책인데, 이거는 하퍼리의 앵무새 죽이기라는 책인데, 이 책은 1930년대에 미국의 좀 어느 한 마을, 시골 마을에 대한 그런 이야기인데 1960년대에 출간이 된 책이에요. 그리고 이 책은 1962년도에 영화로 제작이 되기도 했대요. 그리고 저는 이 책을 처음에 구매했을 때 이 제목 들어봤어? 하고 구매를 한 건데 빡 뒤집으니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 책에 대해서 리뷰? 이 책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용기와 신념의 이야기,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공유할 보편의 가치는 무엇인지 말해주는 작품이라고 쓰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그렇게 많이 접혀져 있지는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들을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우선 이 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 책은 주인공이 소녀예요. 소년이 아니라 소녀인데 사실 이 책의 뒷부분에 있는 작품 해설을 안 읽었으면 주인공이 소녀라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크게 느끼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이 소설의 시대적 배경이라던가 이 소설이 출간됐을 때의 시대적 배경을 보면 그 당시에 출간됐던 성장소설에는 대부분의 주인공들이 소년으로 내용이 전개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흔치 않은 그런 소설이라고 뒷부분에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에는 또 작가가 여성분이시래요. 이 하퍼리라는 분이 여성 작가분이신데 그 여성 작가라는 게 아무래도 주인공을 소녀로 하는데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이야기도 같이 쓰여져 있었어요. 저는 이 책을 읽었을 때 느낀 게 제가 최근에 시즌 1을 마쳤던 드라마가 넷플릭스에서 하는 마블에서 나온 루크 케이지라는 드라마예요. 그 드라마에서는 흑인들의 삶의 이야기가 많이 쓰여져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억압받고 살았었는지 흑인들이 겪는 부당한 삶의 그 포인트들에 대해서 다룬 드라마인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 당시 시대적 배경에 무지하고 이 시대의 문화에 대해서는 특히나 더 그렇고 근데도 저는 이 책을 제 나름의 입장에서 대입을 해서 봤을 때는 정말 잘 쓴 책이라고 느껴지는 게 여기에 나오는 흑인들은 되게 힘들게 살아요. 자기가 저지른 일이 아닌데도 백인에 의해서 자기가 범죄자가 되고 그래서 안타까운 그런 상황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 책을 읽다 보면 저는 요즘에 우리나라에 빗대서 말을 하면 흑인은 흑수저고 백인은 금수저의 생활을 하고 있는 거라고 이 책을 읽으면서 그렇게 바로 와닿았는데 이 책에서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다 인간은 보편적으로 평등하다고 많이 말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다 사람은 다 평등해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살다 보면 우리는 다 알고는 있잖아요. 우리가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도 있고 남들이랑 비교를 당할 때도 있고 나보다 자기가 더 잘났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고 약간 그런 걸 보면은 사람은 평등한데 평등하지 않다는 걸 이 책에서는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고 그리고 버락 오바마가 말했던 것처럼 공유할 보편의 가치는 무엇인지 말해주는 작품이라는 게 저는 읽기 전에는 무슨 뜻인지 전혀 몰랐어요. 근데 읽고 나서는 공유할 보편의 가치는 인간은 평등하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앵무새 죽이기가 제목인데 번역하신 분이 원래 새는 앵무새가 아니래요. 이 모킹버드라는 새가 앵무새가 아니라 흉내쟁이 집박이라는 새라고 하는데 이미 독자들한테는 앵무새라고 많이 알려져 있어서 그냥 바꾸지 않고 앵무새 죽이기라고 번역을 하셨다고 해요. 저는 오바마 대통령이 한 말이 정말 이 책을 읽고 난 후에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을 해봤어요. 이 책에서 와닿았던 구절들을 말씀을 드리자면 56페이지에 있는데 너희 집 사람들이 커닝햄 사람들보다 잘났는지 모르지만 네가 그 사람들을 망신 주는 걸 보면 그 잘났다는 것도 별 볼 일 없는 거야. 여기서도 이제 다른 집안이랑 우리 집안의 차이를 알고 그거에 대해서 맞게 행동하는 게 있어요. 만약에 정말 더 옛날로 가면 귀족하고 천민이 있는 거죠. 그러면 천민은 귀족을 쳐다도 볼 수 없는 그렇게 인간은 평등하다고 하는데 그렇게 다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평등하지 못한 인간의 삶들을 이 책에서 그렇게 표현을 잘 해낸 것 같아요. 그리고 188페이지에는 분별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 재능을 자랑하지 않는 법이란다 라고 말을 하죠. 저도 이걸 보고 되게 많이 느꼈던 게 어렸을 때는 약간 자기 자랑이라던가 뭐 부모님 자랑, 오빠 자랑 이런 가족 자랑 되게 많이 하잖아요. 자기 자랑도 많이 하고. 근데 점점 커가면서 사람들이 겸손함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어렸을 때는 몰랐지만 커가면서는 그 말을 정말 와닿게 느낀 것 같아요. 왜냐면 정말 대단한 사람은 자기가 굳이 이렇게 꼭 집어 말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크면서 느끼고 정말 나도 겸손하게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이 책은 지금 우리나라 학생분들이 읽으셔도 저는 정말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물론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최고라는 생각은 하고 살아야지만 그건 자존감의 문제고 그렇다고 내가 잘났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거나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저도 그걸 물론 커가면서 알게 된 거기 때문에 지금 성장기에 있으신 분들이라던가 아니면 제일 윗자리에 있으신 분들, 제일 뭐 회사의 대표라던가 선생님이라던가 그런 분들이 이 책을 읽으시면은 조금 더 직원들을 대할 때나 학생들을 대할 때 조금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대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책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엄청 오랜만에 몇 달 만에 포스트잇 영상을 찍어봤는데 보시는 내내 지루하지 않고 즐거우셨으면 좋겠고 또 빨리 책을 많이 읽어서 영상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 소리내어 읽는 즐거움이 읽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거를 확인해 주시고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5분을 뽑아서 책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읽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책들이 있으시면 제가 바로 읽지 못하겠지만 책들 남겨주시면 제가 다 적어놓고 읽어볼 테니까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빠이빠이.